안녕하세요, 강병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중형 SUV, 프랑스에서 넘어온 완전한 프렌치 SUV. 필랑트가 최근에 국내 공개가 됐지만 진짜 프랑스에서 모든 걸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생산까지 한 정통 프렌치 SUV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푸조 5008이 왔습니다. 올해 2026년 들어서 이 프랑스 브랜드들이 국산 중형 SUV를 정조준하면서 내놓고 있는 핵심 차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차의 크기 산타페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008. 그리고 이 차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고, 실제 이 시승 리뷰를 하면서 나오는 연비는 또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또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푸조 5008. 일단 이 차는 7인승입니다. 232 시트 배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차는 정말 공간의 마법사라고 불러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다재다능한 변신 로봇처럼 실내를 바꿀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곳곳에 수납 기능들도 소복소복 잘 숨겨놨고요. 일단 2열 시트는요, 등받이가 3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4대 2대 4를 각각 리클라이닝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방식이죠. 물론 전동식이 아니라 수동식입니다. 하지만 꽤 넓은 범위의 조절 범위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시트의 그 쿠션감이 꽤 좀 단단한 편이에요. 아직 새 차라서 길이 안 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푹신하게 안기는 소파의 느낌보다는 뭐랄까요, 정자세로 딱 앉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굉장히 좀 단단한 쿠션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이 단단한 시트가 오히려 장거리 주행에서는 허리를 더 편하게 해준다는 사실. 그래서 이 등받이 조절도 되고요. 그리고 또 2열이 슬라이드도 왼쪽 오른쪽에 6대4로 분할로 앞뒤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체형이 다른 분들이나 아니면 또 3열에 사람을 좀 태워야 되는 경우라면 약간 앞쪽으로 가깝게 붙여가지고 앉았을 때에 2열과 3열의 레그룸을 균형감 있게 나눠서 쓸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장점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폴딩을 하게 되면 거의 플랫하게 2열과 3열 시트가 트렁크 바닥부터 쭉 넘어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차박이라든지 대형 화물들을 옮기는 이러한 용도에도 꽤 다재다능한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이 차의 그 기믹, 3열까지 다 세운 상태에서의 트렁크 공간입니다. 370리터대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거면 그냥 유럽산 해치백 트렁크의 크기, 아니면 소형 SUV 트렁크의 크기 정도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놀랍게도 트렁크 바닥을 열어보면요, 이 바닥 밑에 숨겨져 있는 비밀 공간이 엄청 깊습니다. 숨겨져 있는 바닥 공간이 어디까지 들어가느냐면 3열의 엉덩이 아랫부분까지 지하실로 파고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팔을 넣으면 이 팔꿈치가 다 들어가도 끝이 거의 아슬아슬 닿을 정도의 수납 공간을 정말 비밀 기지 창고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평상시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차에 싣고 다녀야 되는 짐들 있잖아요. 뭐 세차 도구라든지 아니면은 뭐 타이어 펑크 수리 키트라든지, 또 좀 외부로 보여주기 싫은, 숨겨놓고 싶은 어떤 그러한 좀 잡동사니들, 이런 것들 안 보이게 깔끔하게 정리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어차피 엉덩이 바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3열 시트를 폴딩을 하든 안 하든 영향을 받지 않는 공간이라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2열과 3열에 직접 타면서 승차감을 좀 체험을 해봤거든요. 물론 1년만큼 승차감이 좋지는 않죠. 하지만 1열보다 살짝 2열이 안 좋고, 2열과 3열 사이의 승차감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3열에 앉았을 때 만족도가 제일 컸어요. 레그룸도 나쁘지 않았고, 발을 앞쪽 시트 밑으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앉는 자세가 좀 더 편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컵홀더 이 플라스틱 트림이 좀 올라와 있어서 이렇게 옆으로 기대거나 머리를 기댈 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살짝 졸거나 잠이 들기에도 오히려 2열보다 좀 더 아늑하고 포근한 느낌이 들었던 게 3열이었습니다. 연초에 이미 르노 필랑트가 한국에서 세계 최초 공개가 됐었죠. 그리고 그 차의 크기도 딱 요 급이에요. 요 차보다 오히려 길이는 조금 더 길지만 휠 베이스는 오히려 푸조 5008이 필랑트보다 더 깁니다. 2900 정도 돼요. 필랑트가 2820이니까 8cm 적지 않은 차이죠. 그 적지 않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차는 3열 시트 구성을 갖추면서도 3열 레그룸이 아쉽지 않게
배분을 하는 이런 패키징에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일단 발 공간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진짜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레그룸의 길이보다도 이 앉는 자세, 관절들이 펼쳐지는 그 자세가 조금 더 편하게 나온다라는 게, 그게 좀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는 7인승 구조들도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아이를 키우는 분들 2열에다가 그 베이비 시트를 많이 부착을 하잖아요. 아이소픽스가 2열에만 마련이 되어 있는데 3열 들어가는 기능이 있는 차량들 써보신 분들들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3열에 사람 태우려면 2열에 있는 카시트를 뽑지 않으면 이게 의자가 앞으로 잘 안 넘어오는 구조의 차량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런데 5008 같은 경우에는 아이소픽스에 고정을 시킨 채로도 3열 액세스가 가능하게끔 2열의 등받이 각도가 변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트가 전체 다 앞쪽으로 같이 물러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이 키우는 분들에게는 정말 유용하고 3열에 진짜 쓸 일이 있을 때의 번거로운 일 자체가 없다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운전석 공간, 사실 이게 푸조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죠. 운전석에 앉으면 진짜 정말 특별한 차에 탔다, 뭔가 진짜 있잖아요, 평범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이게 약간 프랑스의 감각적인 인테리어 구사 언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 푸조에서 사실 이 조그만한 스티어링 휠을 계기판 아래로 놓는 요거 좀 한국 디자이너의 아이디어였거든요. 과거 2008 때 처음 나왔던 컨셉이 지금 이제 아예 푸조의 아이덴티티로 자리 잡았는데, 이렇게 작은 스티어링 휠, 정말 양산차 중에 거의 가장 작은 스티어링 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나마 작은 휠을 위아래를 평평하게 깎았죠. 이렇게 깎아야지만 계기판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으니까요. 레이스카들도 같은 이유로 요거를 깎아 놓긴 합니다. 밑에 허벅지도 닿지 않고 위쪽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고, 얼마나 이 보기에도 근사하지만 기능적으로도 완벽한 솔루션입니까? 그리고 이 위쪽으로 계기판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굳이 헤드업을 찾을 필요도 없죠. 그냥 유리창으로 앞차 보다가 살짝만 시선 아래로 내리면 계기판이 옆으로 굉장히 넓게 펼쳐지는 이러한 방식입니다. 이 앞쪽에 있는 계기판, 이 원형 클러스터들도 원하는 대로 기능들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제가 조합해 보니까 정말 한 100가지 이상의 계기판 조합이 개인화할 수 있는 조합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진짜 마음에 드는 거, 이거는 처음 하루 이틀 시승해 본 분들은 발견하기 힘든 장점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자주 쓰는 버튼들, 이게 슬라이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넘어가니까 총 10가지의 버튼들을 프리셋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를 오래 누르고 있으면 이 자리에 내가 원하는 바로가기 버튼을 뭐가 됐든지 여기서 선택해서 내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 괜찮은 거죠. 저는 여기다가 빼놨어요. 좌측 시트 열선, 우측 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 열선. 이 터치 방식으로 바로가기 버튼이 있는 상태를 쓰니까 시즌별로, 계절별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바꿔가지고 여기다가 바로가기를 바꾸는 게 굉장히 좀 똑똑한 방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위쪽으로 떠있는 요 틈 아래쪽으로 뒤쪽에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 물론 색상도 다 여러 가지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만 앰비언트 라이트가 은은하게 펼쳐지는 이런 부분들도 마음에 듭니다. 조수석 쪽을 보게 되면 이 뭔가 그 진짜 전투기 콕핏에 딱 앉는 것 같은 그런, 내 몸을 이렇게 좀 감싸 안아주는 요러한 이 디자인 있잖아요. 이 라인 보이세요? 요거 이렇게 타는 요 라인. 네, 이게 진짜 감각적입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보면 이 층이 이렇게 좀 나눠져 있지만 조수석에 있는 이 라인이 결국 운전석에도 거의 비슷하게 들어와 있어서 저 역시 파일럿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물론 145마력이지만 2열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2열에서 에어컨 컨트롤이 따로 또 있는 방식입니다. 근데 좀 특이한 건 2열에서 풍량만 조절할 수 있고 온도는 조절을 못해요. 온도 창이 따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뭔가 양쪽에 둘 다 풍량 조절하는 버튼이 똑같은 버튼을 2개를 달아놨습니다. 약간 좀 의아한 부분이죠. 보통의 자동차라면 한쪽이 온도 조절, 한쪽이 풍량 조절인 게 정상인데 이 차는 좌우 다 풍량 조절을 넣어놨어요. 자, 그럼 운전석이 20도고 조수석을 22도로 맞춰놓으면 2열 온도는 몇 도가 될까? 궁금하시죠? 네. 2열 온도는 운전석 온도를 따라갑니다. 2열 온도는 20도로 맞춰져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트라이존 아니고요. 네, 듀얼존 클라이밋 컨트롤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뒤쪽을 따로 조절을 못한다면 그런 경우겠죠. 아빠나 엄마가 혼자 앞에 타고 아이가 혼자 뒤에 탔을 때 결국 내가 원하는 온도대로 컨트롤을 해주려면 뒤에 있는 2열 온도는 운전자 온도를 따라갑니다. 뭐 이러한 논리이지 않을까 싶네요.
이 차를 타면서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기어 레버가 이쪽에 있는 거는 좀 쓰기 불편해요. 와이퍼 스위치 쪽에 있는 이 방식으로만 갔어도 사실 굉장히 좀 편한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이 방식은 타이칸에서도 좀 썼었던 방식인데, 타이칸은 이게 오히려 동선이 조금 더 짧게 이쪽으로 와 있어서 타이칸을 제가 탈 때에는 불편하다고 많이 못 느꼈는데, 얘는 확실히 손을 완전히 뻗어야지만 닿는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불편하다고 느끼는 거는 요 전진과 후진을 넣을 때의 이 반응성이, 가끔 브레이크를 정말 살짝 밟고 있을 때에는 이게 좀 잘 인식이 안 돼서 다시 기어를 바꿔주세요 라고 경고등이 뜨는 이 창을 보는 횟수가 하루에 한두 번 이상은 있기는 합니다. 네, 그게 조금 아쉽달까요? 그리고 파킹 버튼, 자주 쓰는 버튼인데 또 이게 좀 워낙 작은 버튼으로 저 제일 멀리에 이렇게 위치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쉽습니다. 오히려 그냥 이쪽 어딘가쯤으로 자리를 잡았다면, 특히 여기 이제 이 드라이브 모드가 이 위치에 있는데, 사실 145마력에서 스포츠 모드, 노멀, 이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그냥 에코에다가 고정해 놓고 쓰지 않으실까요? 어차피 이 엔진은 연비에 완전히 몰빵한 엔진이잖아요, 컨셉 자체가.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차라리 저 기어 셀렉터를 넣어주면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원래 이제 푸조가 좀 재미있는 핸들링으로 유명한 회사잖아요. 하지만 적어도 5008을 타면서는 사실 막 운전을 막 그렇게 재미있게 다이나믹하게 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충동보다는, 우리 그냥 토요타 하이브리드 차량들 타는 것처럼 되게 그냥 얌전하게 젠틀하게 타면서 저렇게 쭉쭉쭉 치솟는 연비 숫자 보는 그 재미로 운전하는 맛이 더 좀 큽니다. 여기서 이제 살짝 아쉬운 점이 있죠. 이 차의 출력이 굉장히 검소한 편이에요. 3기통에 1200cc. 뭐 일단 100이랑은 다 있죠. 요즘엔 터보차저가 있어서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출력을 맞출 수는 있으니까요. 근데 이 차의 합산 출력은 145마력 정도입니다. 하지만 최대 토크가 나쁘지가 않거든요. 최대 토크가 20kg 포스미터 중반대 정도는 나와주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V6 2.5 자연흡기 엔진 정도의 그래도 힘은 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코 부족한 힘이라고는 할 수 없죠. 하체 감각은 그냥 딱 푸조예요. 적당히 말랑말랑 하면서도 놓으면 잡아줄 때는 다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형태. 생긴 건 7인승의 그냥 평범해 보이는 SUV지만 코너링 스피드 자체는 결코 낮지 않은 자동차. 네. 정작 문제는 소음과 진동이에요. 3008 탈 때, 그리고 308 탈 때보다 5008에서 느껴지는 엔진 진동이 약간 아이러니하게 더 크게 느껴집니다. 어쩌면 이게 덩치가 더 커졌고 짊어지고 가야 되는 질량의 부담감이 더 늘었기 때문에 엔진에 조금 더 부하가 걸리는 상황이라서 진동이 더 느껴지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단으로 막 출발할 때 이 차는 듀얼 클러치거든요. 우리 수동기어 클러치를 반 클러치로 붙이는 그 과정이 이 차에는 들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미션에서의 약간의 그 진동, 그리고 또 엔진이 깨어난 상태에서 돌아갈 때 느껴지는 엔진의 진동과 소음이 3008보다는 조금 더 잘 들린다라고 느껴졌어요. 하지만 연비로 그것들을 보상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연비 얼마나 썼나 볼까요? 와, 13km 달려오는데 연비가 21.2입니다. 평균 연비가 21.2예요. 시내 구간에서, 이 막히는 길에서. 7인승입니다. 7인승. 지금 보면 RPM이 0으로 되어 있는데도 차가 앞으로 가죠. 이 차는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아닌데도,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인데도 이 스마트 하이브리드란 이름을 달고서 꼭 하이브리드인 척 엔진을 끄고 달립니다. 네, 푸조 3008 때 저희가 부산 왕복할 때 연비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역시나 이 차도 동일한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얘기 안 해주면 그냥 하이브리드처럼 움직여요. 하지만 이 차에는 거창한 배터리팩이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고전압 배터리 시스템을 쓰지도 않고 그냥 48V에 1kWh도 채 안 되는 아주 작은 배터리팩, 차의 무게를 그러니까 거의 증가시키지 않은 컴팩트한 구조를 달고 있습니다, 이곳에. 그래서 정작 이런 시내 구간들 갈 때, 짧게 서행하거나 신호대기할 때, 이럴 때의 연비 향상에 정말 위력적인 도움을 보태줍니다. 산타페 하이브리드 모델과 비교를 한다고 해도 이 차는 마일드 하이브리드인데 오히려 연비가 더 잘 나옵니다. 체감 연비는 더 좋아요. 변속기는 듀얼 클러치 방식의 6단 미션을 쓰고 있습니다. 6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고속으로 갈 때 RPM이 낮게 유지되기가 쉽지가 않죠. 실제로 이 차는 100km를 달릴 때
탑기어에 걸려 있어도 한 2100, 2200rpm 정도로 요즘 기준으로는 꽤 높은 rpm을 유지를 합니다. 근데 절묘하게도 이 차의 배기량이 작다라는 사실과 딱 들어맞아요. 어차피 배기량이 작아서 1300rpm으로 크루징을 할 수가 없는 조건입니다. 그러기에는 토크가 모자라요. 그래서 좀 더 높은 rpm으로 올려야지만 적당히 연비가 좋은 형태로, 네, 오히려 rpm이 낮은 것보다 이런 작은 엔진들은 rpm이 좀 높을 때가 효율 구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연비도 잘 뽑기 위해서는 어차피 높은 rpm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차피 높은 rpm으로 돌려봤자 배기량이 겨우 1200cc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름을 얼마 먹지는 않죠. 그래서 이 차가 고속도로나 시내 구간에서나 예상보다 좋은 연비를 뽑아내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엔진 자체의 먹성도 크지 않고 또 6단밖에 안 되는 변속기가 사실 절묘하게 잘 맞아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당 부분을 전기 모터의 서포트로 이용해서 엔진을 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덩치에서는 진짜 상상하기 힘든 연비가 나와주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다른 엔진 파워트레인 없이 이 1.2 마일드 하이브리드, 스마트 하이브리드 시스템만 가지고 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기존에 디젤 엔진만이 줄 수 있었던 그 연비의 영역, 아니면 지금 훨씬 더 큰 배기량을 쓰고 있는 경쟁사의 하이브리드급이 달성하고 있는 그 연비 수준, 그것을 그냥 이 엔진 하나로 연비를 방어하겠다, 그래서 좀 더 친환경적인 차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스텔란티스의 전략이 여기 들어와 있는 겁니다. 국산차들 옵션이 워낙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수입차들이 옵션에서 밀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특히 프랑스 차들 뭐 옵션 어떨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프랑스 차를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이 아직은 더 많으니까요. 수입차면 아직은 독일차, 그러니까 가장 대중적인 선택지지만 이 차 옵션 면에서 전혀 밀리지가 않습니다. 앞쪽에 열선 시트, 쿨링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열선 스티어링 휠 다 들어가 있고, 에이더스 기본적으로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 있죠. 위쪽에는 파노라마 썬루프와 앞쪽에 실제 개방을 할 수 있는, 슬라이드를 할 수 있는 썬루프도 들어와 있습니다. GT 모델이 지금 5천만 원대 중반 정도 되고 있거든요. 산타페 모델이 옵션을 다 넣으면 요 정도 가격대가 됩니다. 네, 국산차랑 수입차랑 사실상 가격적인 배리어는 거의 무너져 있어요. 물론 푸조가 프리미엄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해외에서는 사실 뭐 현대나 푸조나 매스 브랜드로서 거의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보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수입차로 들어온 차가 국산차의 프롭이랑 비슷한 가격대를 가진다는 거. 지금 이 GT 모델 같은 경우도 말 그대로 이 차에 들어갈 수 있는 거의 프롭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국산차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도 올라갔지만 정말 가격대적인 면에서도 동등한 수준에 왔다. 르노 필랑트 역시 4,300만 원대 트림부터 4,000 후반대까지고, 거기에 추가 옵션을 더하면 5천만 원을 상위급 트림에서는 넘어가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이제 진짜 좀 진지하게 국산 SUV들과 프랑스 브랜드의 SUV가 정말 각축전을 벌일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열린 것 같아요. 결론을 좀 내보자면요, 푸조 5008 처음 이 차를 시승하던 처음 하루에는 이 차 괜찮을까? 팔기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 200km, 400km 지금 그 정도의 주행거리를 좀 타보고 난 다음 3일차쯤 되니까, 아니 근데 특별히 이 차가 지금 빠지는 게 없는데 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국산차만큼의 판매량은 당연히 안 나오겠지만 국산차에 약간 실증을 느낀 분들, 좀 이런 감각적인 디자인들은 국산차에서는 아예 만나볼 수가 없잖아요. 이건 아예 언어가 다른 거거든요. 디자인 언어가 다른 이 차를 좀 즐겨보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는 추천해드릴 만한 요소인 것 같아요. 모든 평가 항목면에서 이 차는 고르게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차였습니다. 승차감 괜찮았고요. 연비 정말 훌륭했고요. 디자인 뭐 개인의 취향 차이기는 하겠지만 중형급 SUV에서 이런 개성 있는 디자인과 이렇게 감각적인 실내를 찾아보는 거 쉽지 않으니까요. 물론 그 진동, 소음,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넉넉하지 못한 출력, 약간의 잡소리, 네, 이 블라인드 같은 거 올려놓거나 안전벨트 같은 거 고정이 좀 잘 안 되거나, 저도 지금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이런 좀 잡소리들이 올라오는 조건들이 한두 번씩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제외한다면 그래도 이 차를 누군가에게 추천했을 때 제가 욕먹을 차는 절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푸조 5008. 그리고 이 차를 운전하면서 가장 재밌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연비 미터의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오는 희열을 느끼는 거였습니다.
그냥 안전운전하고 정말 젠틀하게 운전할 때 비로소 이 차는 빛을 발하는 건실한 엄마 아빠들의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차량,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